북한이 최강 핵 전력이라고 자랑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 전날, 열병식 전날에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경축대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쇠사슬을 끊어내는 차력쇼도 펼치고요. 불타는 링을 저렇게 사람이 뛰어넘기도 하고요. 건장한 북한 군인들이 목으로 쇠사슬을 끊는 저런 차력쇼도 보이면서 거의 무슨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경축대회를 하고 그 다음 날 대규모 열병식을 이어갔습니다.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서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하며 열병식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센터장님, 네. 적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적이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국은 콕 집어서 미국, 한국, 또 일본 이런 대서방국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이 그동안 적대 노선을 걷고 있는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중국의 입장도 아마 고려했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10월 말이면 지금 뭐 방금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또 지금 시 주석이 오는 걸로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갈등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화를 앞두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을 적으로 콕 집어서 말한 그 자리에 중국 총리가 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 아마 이런 것이 고려된 표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북을 두 국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우리나라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랬죠.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북한이 내놓은 모든 무기 체계를 보면 사실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물론 화성 20형이 미국을 향한 것이지만 미국을 타격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고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을 타격하게 도움받지 못하는 한국을 타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을 적이라고 콕 집어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적대 의식과 적대 노선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강원도 회령군에 위치한 제1군단이 등장할 때는 우리나라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지칭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네.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023년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그런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 이제 남과 북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제1의 적이고 주적이다. 교전국 관계다. 그래서 영토를 평정하겠다, 초토화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고 그걸 실제 옮기기 위한 무기 체계를 집요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1군단 같은 경우는 북한 전방 군단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1군단은 제일 동쪽을 방어하는 그런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남과 북 접경 군단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명백히 적대국으로 가장 적대국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뭐 미국과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 그 방송에서는 남한을 언급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지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열병식에 나왔던 그 무기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고 있는 건데 구장 부장님 여기서 공개됐다는 그 화성 20형이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요? 네, 화성 20형은 ICB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을 만큼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화성 20형의 경우에는 최소 5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ICBM 하나를 날려보내서 워싱턴과 뉴욕 그리고 애틀란타와 텍사스 그리고 LA까지 한꺼번에 미국의 5개 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ICBM이다. 이런 예.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ICBM은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약 한반도에서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만약 한반도에 미군이 투입하게 된다라면 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빠져라. 근데 이런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ICBM 그리고 화성 20형을 개발했고 이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뭐 전 지구적 사정거리라고 하던데 네. 그럼 이번에 처음 그렇게 된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번에 화성 20형이 앞에 발사했던 화성 17, 18, 19, 20까지 있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화성 20형은 17과 다른 점이 연료, 다시 말하면 엔진이 액체 엔진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기반한 엔진. 예. 고체 연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액체 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연료를 주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어렵습니다. 고체 연료는 딱 우리 배터리 같이 딱 돼 있는 걸 장착하고 쏘면 되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요. 사거리가 훨씬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추력이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탄두. 과거에 비해서 탄두를 여러 개를 실을 수 있고 또 이 몸체, 다시 말하면 탄의 이 동체를 탄소 복합 소재로 함으로써 그 고열에 견딜 수 있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진화 발전된 것인데 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북한은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마형을 공개했습니다. 구부장님, 이게 사거리가 대략 800km라고 하는데 그럼 네. 결국에는 남한을 겨냥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평양 인근 남포에서 발사를 하게 되려면 이 부산을 사정권으로 두고 최대 이 제주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발사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무기가 조금 위협적인 것은 극초음속이고 워낙 이제 속도가 빠른 데다가 이것이 변칙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를 예측하거나 궤적을 추적해서 타격하기가 이걸 방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 위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 국민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이걸 막을 만한 방어 체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북한의 공격 무기, 다시 말하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대공 무기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예. 천궁2 같은 경우 저 유럽 이 중동에서도 수조 원어치를 사갔거든요. 네. 그 명중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빠르고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포착하려면 우리의 정찰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층적 요격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천궁2를 천궁3로, 그다음에 이제 LSM, 그보다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LSM을 LSM2로 진화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방어 체계, 대응 체계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속도보다 우리가 느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철 소장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은 사실 군사력이라는 건 경제력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저렇게 대단한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해줬다는 얘기일 텐데 어디서 난 걸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지금 이제 북한이 자력적으로 이제 경제 소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친러시아, 친중국 행태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하면서 이제 군사적 원조를 받는다든가 그 밑으로 이제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정말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런 사건에서는 벗어나서 일단은 좀 먹고 사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들인 자원, 특히나 해외 이 해커 양성을 통한 이런 자금을 통해서 저런 이제 무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만 가능합니다. 아까 구자원부장께서는 이제 미국 본토를 노리는 그 무기를 내세운 것이 미국 빠져라라는 외교적인 전략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미국 제재해봐라. 우리 중국과 러시아 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자신감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마 80주년에 이제 외교적으로도 보면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국의 2인자들, 중국, 러시아, 베트남까지 와서 이제 외교력을 고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립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저격할 만한 이제 무기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핵무기 인정 국가로 이제 받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마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2박 3일이지만 1박의 일정이지만 트럼프가 만에 하나 1박 이상을 갈 가능성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대놓고 미국을 저격하진 않아요. 북한이.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회담, 정상회담 가능성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든든한 뒷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영상을 보시죠. 김정은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는 베트남 1인자를 두고 러시아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나란히 선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 열병식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까지 다 같이 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 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구도를 비교해봤을 때 센터장님, 확실히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저기 보면 이제 9월 달에 이 사진에 보면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이거든요. 푸틴을 제일 우선으로 예우를 했고 김정은이 이제 그다음 2인자로서 예우가 된 셈인데 결국 탈냉전 이후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젠 본격적으로 반미 반서방 연대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 아마 김정은 머릿속에는 저 모습이 시 주석 자리 자기가 딱 들어오고 시진핑, 좌, 푸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겠지만 그 대신 2인자들이 왔어요. 그 사이에 베트남 이제 1인자가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사회주의 연대, 반서방 연대를 보여준 모습이지만 그림은 저렇지만 실제 보면 9월 달에 이 삼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회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한미일이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연대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 이걸 좀 우리가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병식 때 이 장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공기와 함께 러시아 국기가 등장을 한 건데요. 북한이 러우 전쟁에서 쿠르스크에 파병한 부대라고 하는데요, 구부장님. 그 부대가 나온 건가요? 아마 직접 파견했던 그 부대 중에 일부가 돌아와서 저런 행진에 이렇게 참여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군사적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직접 파견해서 전투에도 참여를 했고 일부 지역을 수복하는데 이 북한군의 어떤 파병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사실상 혈맹 관계로 한 단계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이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개항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 그리고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든 이 장병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처음 파병됐을 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굉장히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번에 그 드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길리수트 같은 것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로서는 가장 우려하고 또 대처해야 할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전장 현장에 직접
참전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전투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월남전에서 우리가 참전을 하고 당시에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길리스트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지금 뭐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쿠르스크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예. 결국은 이 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장비의 이 탐지가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드론에서도 포착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전장 환경에서 최대한 이 인명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전에 맞는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만약에 앞으로 남과 북이 충돌이 된다면 저런 부분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김주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네. 김주혜가 사실상 후계자 구도를 굳히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중요한 행사에는 왜 모습을 안 보였을까요? 예, 저도 그게 좀 의문점입니다. 지난 9월 달 베이징에 갈 때 그때 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사실은 한 번도 다자 무대에 데뷔를 하지 않았고 첫 데뷔이기 때문에 주혜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는 데려갔어요. 예. 이번에는 안방에서 하는 행사인데 주혜가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난 9월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주혜를 내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지금 판단은 후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주혜를 9월 이후 사실 공식 행사에 주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북미 간의 정상회담 혹은 북미 간의 회담이 물밑 접촉이 에이펙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 그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